오늘 며느리가 내 손을 붙잡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의사 앞에서 며느리는 어머니가 요즘 제 이름도 잘 못 부르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나를 쳐다보며 멍하니 있는 표정을 해보라고 눈짓을 보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한 목소리로 몇 가지 단어를 따라 해보라고 하셨어요. 잠시 뒤에 그 단어들을 다시 말해보라고 하셨죠. 저는 3개 단어 중에 2개를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어머니가 어제도 밥을 2번이나 지으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의사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겠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검사가 아니라 선고처럼 들렸어요. 검사를 마치고 진료실 밖에서 며느리가 이상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의료 동의서예요. 빨리 서명하세요 라고 재촉했어요. 글씨가 너무 작고 문장도 길어서 읽기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볼펜이 종이에 끓기는 소리만 들렸어요. 끝까지 다 읽지도 못한 채 며느리의 재촉에 밀려 사인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이름이 제 손에서 빠져나가 누군가의 소나기로 넘어가는 느낌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왔더니 현관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도둑 방지 때문에 바꿨어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나중이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멍하니 문을 바라봤어요. 평생 제가 지켜온 우리 집 문인데 그 문이 저한테 등을 돌린 것 같았습니다. 사흘 뒤에 며느리가 짐을 들고 찾아왔어요. 간병인이 잘 돌봐주는 요양원을 찾았어요. 옷 좀 챙기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만 계시다가 건강 좋아지면 나오시면 돼요 라고 했지만 말투는 부드러운데 손놀림은 급했어요. 서랍을 열어보니 도장이 없어졌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랑 주민등록등본도 사라졌어요. 그 빈 서랍을 보니까 가슴에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요양원은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간호사분들은 친절하고 방도 따뜻했어요. 며느리는 접수처에서 뭔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란에 자기 이름을 적더군요. 직원이 저한테 신분 확인을 했는데 주민번호를 정확히 말했어요. 그 직원의 눈빛이 잠깐 이상하더니 며느리를 슬쩍 보고는 절차 끝났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문이 닫히자 삐하는 카드키 소리가 났는데 그 카드키는 제 손에 있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니까 창밖 가로등 불빛이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왔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치매일까? 어제 아침에 뭘 먹었는지 떠올려 봤어요. 멸치볶음이랑 미역국이었어요. 국이 좀 짰다는 생각까지 났습니다. 작은 수첩을 꺼내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적어봤어요. 적다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기억은 아직 멀쩡해요. 그 확신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며느리가 왔어요. 이번 서류 정리 다 했어요. 편히 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 손을 잡으며 당분간 집안일은 제가 다 할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병원에서 제가 서명한 서류 다시 볼 수 있을까요? 며느리는 이미 접수됐고 원본은 병원에서 보관해요 라고 말했어요. 눈빛은 친절해 보였지만 깊은 곳에 뭔가 급한 기색이 숨어 있었어요. 더 묻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점심때 옆 침대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해 주셨어요. 당신도 이곳에 들어올 때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하셨습니다. 며느리가 건강검진 받자고 해서 따라갔다가 바로 여기 들어왔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처음 한 달은 눈물만 흘렸는데 나중에 맞서는 방법을 알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부에 전화하는 방법이랑 서류 보는 절차를 간단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작은 펜을 건네주며 매일매일 다 기록해 두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 펜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저녁 때 간호사에게 병원 진단서 사본을 달라고 했어요.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라고 하더군요. 제가 환자 본인인데요 라고 말했더니 내부 규정상 보호자에게 먼저 안내하게 되어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일인데 제가 볼 수 없다니 이상한 일이에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봤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지니까 바닥 깊은 곳에서 단단한 의지가 솟아올랐어요. 밤이 깊어지자 침대 머리맡에 있는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야간 근무 간호사가 와서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어요. 밖에 전화 좀 하고 싶어요 라고 말했더니 복도 끝에 공중전화 있어요 라고 알려줬습니다. 슬리퍼 신고 복도로 나가니 전화기 옆에 동전 바꾸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주머니 잔돈을 넣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구청 민원실에 전화를 걸었어요. 상황을 설명하니까 담당자가 내일 오전에 사회복지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본인 확인하는 방법이랑 필요한 서류도 알려줬습니다. 내일 아침에 요양원으로 연락드릴게요 라고 하더군요. 수화기를 놓는 순간 손끝에 힘이 돌아왔어요. 방으로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제가 한 일들을 하나씩 적어봤어요. 문장 끝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작은 점들이 모여서 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전등을 끄고 눈을 감았습니다. 숨쉬기가 편해지고 심장도 제 박자를 찾았어요. 마음속으로 제 이름을 또박또박 불러봤습니다. 제 이름은 아직 제 것입니다. 다음 날 오전에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회복지 공무원이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요양원이랑 통화해서 진단서 받은 과정이랑 입소 결정 서류를 확인할게요 라고 하더군요. 또 본인 동의 없이 강제로 들어오신 건 아닌지 조사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저한테는 신분증 사본하고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을 달라고 했는데 며느리가 서류를 다 가져갔을 거예요 라고 말했더니 그럼 다른 방법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라고 해줬어요. 점심때쯤 며느리가 다시 왔어요. 구청에서 연락 왔어요? 라고 물어보더군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에서 위험한 일 하셨잖아요 라고 하며 가스레인지 켜놓고 주무신 적도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보일러 점검 받던 날이었어요. 기사 아저씨랑 같이 있었는데 가스레인지는 만지지도 않았거든요. 기억이 또렷해요. 며느리는 고개만 저을 뿐 더는 말하지 않았어요. 오후에 요양원 원장님이 제 방에 오셨어요. 구청에서 연락 와서 서류 확인하고 있어요. 절차 끝날 때까지는 지금 상태로 계셔야 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한테 협조 좀 해주세요라고 하시는데 정중하지만 단호한 말투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은 피하지 않았어요. 원장님이 잠깐 머뭇거리다가 나가셨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간호사가 몰래 다가와서 쪽지를 줬어요. 쪽지에는 의료기록 사본 받는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환자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요청하고 신분 확인하면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부에서도 본인 권리는 지켜줘야 해요. 서류에도 방법이 있고 그 방법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작은 도움이 어둠 속 촛불 같았어요. 밤에 공중전화로 법률구조공단에 전화했어요. 상담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정리해줬습니다. 가족이 치매 진단서를 이용해서 보호자 동의로 입소시킨 것 같네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확인해야 할 것들을 알려줬습니다. 진단서를 어떻게 받았는지, 인지검사 결과가 정확한지, 그날 대신 서명한 건 아닌지, 보호자가 서명할 권한이 있었는지, 입소 계약서에서 당사자 확인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라고 했어요. 내일 담당 변호사를 배정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의료 문제랑 법률 문제는 꼭 전문가랑 상담하세요 라고 강조했습니다. 전화를 끊는 순간 어깨에 얹혀있던 무거운 짐이 조금 가벼워진 기분이었어요. 이틀 뒤에 구청 사회복지사가 직접 요양원에 왔어요. 저와 면담하고 간단한 기억력 테스트도 했습니다. 제 대답을 꼼꼼히 기록하더군요. 날짜랑 장소, 일상생활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네요 라고 확인해줬어요. 추가 검사를 위해 보건소 전문 의료진이랑 연결해 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절차 끝날 때까지 외출할 때 동행 지원 받을 수 있어요 라고도 말해줬어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본인의 뜻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겨두었어요. 그날 저녁에 며느리가 와서 울먹였어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계시다가 넘어지실까봐, 집에서 사고 나실까봐 걱정돼서 그랬어요 라고 했어요. 제가 아들한테 말해보자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더군요. 지금 장기 출장 중이에요 라고만 했어요. 그래요 라고 말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길 위의 가로등이 빗물에 비춰서 흔들리고 있었어요. 흔들리는 불빛이 제 마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밤에는 옆 침대 할아버지와 조용히 얘기했어요. 요양원 계약서에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 기억해 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보호자라는 말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 있었는지요. 생각해보니 서명하는 곳이 두 군데 있었고 제 이름은 흐릿하게 써져 있었어요. 내일 행정실에서 사본 달라고 하세요. 본인 권리는 요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랜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씀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이고 수첩에 내일 할 일을 적었습니다. 적은 글씨가 칼날처럼 선명했어요. 아침에 회진이 끝나자 행정실로 갔습니다. 직원에게 제 이름으로 된 진단서랑 입소계약서 사본을 보고 싶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또 보호자 동의가 있어야 해요 라고 똑같은 말만 하더군요. 저는 차근차근 말했어요. 의료법상 환자 본인은 볼 권리가 있어요. 그러자 윗사람한테 확인해보고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떨림은 두려울 때가 아니라 화가 날 때 나는 거거든요. 하지만 오늘은 화내지 않고 절차대로 하기로 했어요. 잠시 후 상급자가 와서 사본 신청서를 줬어요. 차근차근 작성했습니다.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병실 사물함에서 꺼내줬어요. 복사도 해가더군요. 드디어 사본을 받아든 순간 제 눈이 진단서의 한 문장에 멈췄어요. 임상적 치매 의심. 추가 관찰 필요. 이 문장은 확실하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확정이라고 말했거든요. 말과 실제 내용이 다른 거예요. 또 다른 문장도 이상했어요. 보호자 요청에 의한 입소 권고. 여기에 있는 서명이 제 서명과 달랐어요. 특히 제 이름 마지막 글자가 평소 제가 쓰는 것과 달랐습니다. 오후에 보건소 전문의 선생님이 와서 추가 검사를 해주셨어요. 단어 기억하기, 도형 그리기, 시계 그리기 같은 검사였어요. 천천히 하지만 정확하게 답했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놀림이랑 반응을 유심히 보시더군요. 검사가 끝나자 선생님이 잠시 말없이 계시다가 말씀하셨어요. 나이에 비해서 인지 기능이 비교적 괜찮으세요. 다만 혼자 사시는 어르신 안전 문제는 따로 살펴봐야겠어요. 균형 잡힌 말씀이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은 관리할 문제지 부끄러워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날 저녁에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 전화 주셨어요. 진단서 내용이랑 입소 권고의 법적 의미를 설명해 주셨어요. 강제 입소 조건이랑 본인 동의 원칙도 확인해 주셨고요. 서명 위조 의심되면 필체 감정도 할 수 있어요 라고 하시며 보호자 권한 위임장이랑 대리권 범위가 적법한지도 점검해야 해요 라고 했습니다. 요양원이랑 병원한테 정보 공개 청구를 진행해 봅시다라고 하시더군요. 선생님 말씀이 사다리 같았어요. 그 사다리를 하나씩 올라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구청 사회복지사가 임시 보호자 분쟁 조정 절차를 설명해 줬어요. 가족끼리 갈등이 생겨서 당사자 권리가 침해될 때 공적으로 중재할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뜻을 우선으로 하는 계획을 세워봅시다라고 하더군요. 방문 안전 점검 서비스랑 응급안심 서비스라는 것도 소개해줬어요. 집에 센서를 달아서 넘어졌을 때 알려주고 가스가 꺼졌는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래요. 설명을 들으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가능한 일이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되는 거죠. 오후에 며느리와 면담이 있었어요. 구청 담당자랑 요양원 사회복지사도 같이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 눈물을 보였어요. 하지만 질문이 구체적으로 들어갈수록 대답이 애매해졌습니다. 진단서 사본을 보여주며 확정 진단이 아니라 관찰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네요 라고 하자 고개를 숙이더군요. 입소 계약서 서명 부분을 보여주자 손이 떨렸어요. 그 떨림을 보니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나면서도 불쌍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준비해둔 말을 천천히 했습니다. 제 동의 없이 제 삶의 터전을 바꾼 일에 대해 책임을 묻겠어요. 앞으로는 제 뜻을 서류로 남기겠습니다. 회의가 오래 계속됐어요. 결론은 중간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보건소 최종 소견이랑 방문 안전 점검이 끝나는 대로 임시로 퇴소할 수 있다는 합의가 나왔어요. 며느리도 동의했습니다.
다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논의하기로 했고요. 구청 담당자는 기록 정리해서 양쪽 다 전달하겠습니다라고 말했어요. 문이 닫히자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제 이름을 되찾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거예요. 첫 관문을 지나니 숨이 편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 관문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흘 뒤에 임시 퇴소 허가서를 받았습니다. 구청 직원이랑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같이 와줬어요. 며느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했더니 현관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더라고요. 며느리가 제 앞에서 비밀번호를 눌렀어요. 문이 열리자 거실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서랍장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지만 자잘한 서류들 위치가 바뀌어 있었어요. 도장 상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장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더니 며느리가 잠깐 망설이다가 장롱 윗칸에서 상자를 꺼냈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인감증명서 사본이 여러 장 들어있었어요. 발급 날짜를 보니 제가 병원에 간 그날이었습니다. 손등에 차가운 기운이 스며들었어요. 구청 직원이 집안 안전 점검을 시작했어요. 가스밸브에 안전장치를 달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았습니다. 화장실 손잡이도 튼튼하게 보강하고 주방 조리대 위 위험한 도구들도 정리했어요. 침대 옆에는 응급 호출기를 설치했습니다.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더군요. 센서가 넘어짐을 감지하면 바로 콜센터로 연결되고 보호자랑 구청에 동시에 알림이 가요라고 했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날 밤에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또렷하게 말했어요. 당신은 제 노후를 걱정한다는 이유로 제 뜻을 무시했어요. 서류 한 장 한 장이 제 삶을 옮기는 도구인데 그 도구를 제 손에서 빼앗았잖아요. 며느리는 눈을 감았어요. 두려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집값이랑 생활비, 남편 없는 상황, 혼자 키우는 아이 미래가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실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이유는 되지만 변명은 아니었어요. 다음 날 보건소에서 최종 소견이 나왔습니다. 전문의 선생님은 인지기능이 일상생활을 혼자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다만 안전장치랑 정기적인 확인은 필요해요라고 평가해 주셨어요. 이 소견이 제 자유의 경계선을 그어준 거예요. 경계선 밖은 불안이고 경계선 안은 책임이었어요. 그 선 안에서 책임지며 살기로 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입소계약서 서명 부분 필체 감정을 신청했어요. 며느리는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제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더군요. 더 이상 다그치지는 않았어요. 대신 앞으로 지킬 원칙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의료동의랑 거주 관련 결정은 제가 직접 서면으로 확인하고 진행해요. 필요할 때는 제3자가 함께 자리해요. 기록은 문서로 남겨요. 이 세 가지는 타협이 아니라 원칙이에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답은 짧았지만 진지했습니다. 며칠 뒤에 동네 주민센터 노인 상담실을 찾아갔어요. 상담사가 장기요양 등급 신청이랑 돌봄 서비스 구조를 설명해줬습니다. 지원이 필요할 때 제도를 이용하는 건 자립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자립을 지키는 방법이에요라고 말해주시더군요. 방문 요양, 주간보호소, 식사배달, 병원 동행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도는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실제 사용법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수첩을 펼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세 줄로 정리했어요. 의사는 진단을 하고 제도는 지원을 하고 가족은 경계를 지킨다. 이 세 줄이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은 차분하고 정확했습니다. 정확한 건 마음을 편하게 해줘요. 수첩을 덮고 창문을 열었어요. 저녁 바람이 커튼을 살랑 흔들었습니다. 커튼이 잔잔하게 물결치는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그 평온함 속에서 제 이름이 다시 제 것이 된 걸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서 필체 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서명 두 곳 중 한 곳은 제 글씨와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였습니다. 며느리는 입을 꽉 다물고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이 이 결과를 가지고 요양원이랑 병원에 경위서를 요청했습니다. 보호자 서명 권한을 어떻게 위임받았는지,
당시 의료진이 설명 의무를 다했는지, 본인 의사 확인 절차가 있었는지 공식적으로 문의했어요. 서류가 오가는 동안 저는 조용히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한다는 건 물건 정리가 아니라 제 권리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었어요. 구청 사회복지사가 계속 가정 방문을 해주셨어요. 혈압 재고, 약 잘 먹는지 확인하고 식사랑 잠자는 패턴도 체크해 주셨습니다. 염분 줄이시고 물은 규칙적으로 드세요. 저녁 산책도 일정한 시간에 하시고요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익숙한 말씀인데 오늘은 다르게 들렸어요. 제가 제 삶의 주인이라는 감각이 돌아오니까 똑같은 말도 제 마음에 다르게 자리 잡히더라고요. 말이라는 게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힘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며느리는 점점 말이 없어졌어요. 어느 날은 제 앞에 앉아서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합의서를 쓰죠. 앞으로 큰 결정은 어머니 서면 동의 없이는 안 하겠어요. 요양원이나 병원 계약할 때는 반드시 제3자와 함께 하겠어요. 도장이랑 신분증은 어머니 금고에 두고 열쇠는 어머니가 보관하세요. 응급 상황 생기면 즉시 연락드리고 구청이랑 보건소에도 동시에 알리겠어요. 정확한 문장들이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공증사무소에서 합의서에 서명했어요. 도장을 찍을 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도장은 제 의지를 찍는 도장이었거든요. 그날 밤에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출장지에서 급하게 전화를 받더군요. 지난 한 달 동안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들이 한참 말없이 있다가 말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내가 불안해할 때 옆에 없었네요. 당장 귀국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면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귀국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 중요한 건 앞으로 이런 기준을 지키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하더군요. 주말에 보건소 의사 선생님이 집에 오셔서 환경 점검하고 약 복용법을 다시 설명해 주셨어요.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수 있다며 약 봉지에 큰 글씨 라벨을 붙여주셨습니다. 기억이 흔들리는 날 있으면 바로 연락하세요라며 번호도 남겨주셨어요. 의료는 사람이랑 제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만 제도는 남아요. 그래서 기록이 중요하고 서면 동의가 핵심이에요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라는 건 생활로 옮겨졌을 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거구나 싶었어요. 오늘 그 말이 제 손에 들어왔습니다. 밤에 수첩을 펼쳤어요. 제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오늘 내가 내 결정의 주인이었나? 오늘 내가 내 건강을 돌보는 행동을 했나? 오늘 내가 내 경계를 지켰나? 3 질문 모두에 동그라미를 그렸어요. 동그라미는 작았지만 대답은 선명했습니다. 전등을 끄고 잠들었어요. 잠이 깊었고 꿈도 편안했습니다. 편안함은 싸움의 반대말이 아니었어요. 편안함은 지켜낸 다음에 오는 선물이었습니다. 초여름 바람이 불어왔어요. 요양원이랑 병원에서 경위서가 도착했습니다. 병원은 보호자 요청에 따른 추가 관찰 권고였다고 답변했어요. 요양원은 보호자 서류에 근거해서 입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문서 모두 제 의사를 확인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었어요. 변호사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며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내부 교육 강화하고 본인 동의 확인 절차 표준화하고 고령자 대상 추가 설명 의무 기록 남기세요라고 요청했어요. 저에 대한 사과문이랑 비용 일부 환불도 제안했습니다. 변호사님이 대신 말해주는 거였지만 그 안에 제 목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며느리는 구청 중재 자리에서 고개 숙이고 사과했어요. 두려움과 편애 때문에 어머니를 억지로 보냈어요. 어머니가 넘어지시면 제가 책임져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책임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 권리를 없앨 수는 없어요. 불안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뜻을 무시할 권한은 없거든요. 며느리가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울음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울음 밖에서 원칙을 세웠어요. 그날 이후 우리 집에 3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모든 중요한 서류는 큰 글씨로 인쇄해서 투명 파일에 보관했습니다. 모든 동의는 녹음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도 남겼어요. 모든 결정에는 제3자가 1명 이상 함께했습니다. 3가지 변화는 간단했지만 강력했어요. 간단한 건 실행하기 쉬워서 힘이 있어요.
실행을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삶을 지켜줍니다. 구청 사회복지사가 학대 의심 신고제도 흐름을 다시 설명해 줬어요. 가족 내에서도 강압적인 보호는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분명히 말해 주셨습니다. 본인 의사 표현을 문서화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세요 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혹시 나중에 정신적 판단 능력에 변화가 생길 때를 대비해서 사전 의사결정서랑 대리인 지정문서 준비하는 방법도 알려주셨어요. 미래의 저를 지금 준비하는 기술 같았어요. 늦지 않게 그 문서들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저와 함께 주민센터에 가서 사전 의사결정서 작성을 도와줬어요. 제가 병원 치료받을 때 선택 기준, 돌봄 서비스 이용 기준, 재정 관리 범위와 방법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서류 끝에 함께 서명했어요. 서명 뒤에 작은 점을 찍었습니다. 그 점이 우리의 다짐이었어요. 다짐은 마음속에만 있으면 쉽게 흐려져요. 종이에 적힌 다짐은 모서리가 생기죠. 모서리는 쉽게 닳지 않아요. 밤이 되어서 창문을 여니 매미 소리가 들렸어요. 소리는 시끄러웠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수첩에 적었어요. 나는 내 이름으로 다시 살고 있다는 문장을 적었습니다. 문장을 쓰는 손이 가벼웠어요. 손이 가벼우니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마음이 가벼우니 잠도 깊었어요. 깊은 잠은 해답이 아니라 회복이었어요. 회복은 내일 판단을 정확하게 만들어줍니다. 정확한 판단은 나를 다시 지켜줘요. 장마가 지나고 햇빛이 돌아왔어요. 복지관에서 고령자 권리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선생님이 의료 동의권, 거주 결정권, 재산 관리 관련 법적 권리를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서류 읽는 방법이랑 꼭 물어봐야 할 포인트들을 사례로 보여줬습니다. 서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서명 이후에도 서류를 잘 보관하고 일정 기간마다 다시 확인해야 해요라고 강조하셨어요. 애매하지 않고 분명한 설명이었어요. 수첩에 한 줄씩 옮겨 적었습니다. 적으면서 손끝에 힘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교육이 끝나고 선생님이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한 다른 어르신을 소개해줬어요. 그 어르신은 며느리가 보호를 이유로 은행 계좌 권한을 가져갔다고 하셨어요. 지금 되찾는 절차를 밟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서로 수첩을 보여줬어요. 수첩에는 작은 글씨로 빽빽하게 절차들이랑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적혀 있는 숫자들이 서로 다른 삶을 같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방향은 분명했어요. 주인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저녁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앉으라고 하더군요.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랑 호박전이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어요. 저도 배웠어요. 보호는 통제와 달라요. 사랑은 경계를 포함하는 거네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제 눈을 봤습니다. 한참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숟가락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습니다. 규칙은 마음을 안정시켜줘요. 오늘의 규칙은 우리가 정한 기준이었어요. 밤에 아들이 귀국했어요. 제 손을 잡더군요. 며칠 동안 제대로 못 잤던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라고 말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짧아도 마음이 길면 충분하죠. 다음 날 아들이 요양원이랑 병원을 차례로 방문해서 사과받고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왔어요. 며느리와 함께 합의서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서의 각 항목을 읽어가며 체크 표시를 했어요. 체크 표시가 안심의 모양 같았습니다. 제 서랍을 다시 정리했어요. 도장이랑 신분증은 금고에, 금고 열쇠는 제 주머니에, 비밀번호는 수첩이 아닌 제 기억에 두었습니다. 가족 누구도 그 비밀번호를 묻지 않았어요. 묻지 않는 태도가 신뢰를 만들어주더라고요. 신뢰는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반복해서 생기는 거예요. 반복은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는 시간을 들이기로 했어요. 늦은 밤에 혼자 생각해봤어요. 만약 그날 병원 문 앞에서 제가 끝까지 다 읽어보겠어요 라고 말했더라면 일이 덜 복잡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는 그냥 해석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오늘의 기준이랑 내일의 실천이죠. 내일도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짐은 작지만 방향은 커요. 방향이 크면 길이 늦어도 목적지에 도착하죠. 저는 그 길 위에 있었어요. 가을이 오고 공기가 서늘해졌어요.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시민 강좌에 참석했습니다. 주제가 기록과 기억이었어요. 선생님이 기억은 흘러가지만 기록은 남아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령자의 자기 결정권을 지키는 방법을 기록이라는 도구로 설명해 주셨어요. 하루의 결정이랑 감정을 간단하게라도 적어보세요라고 권하셨습니다. 위기 상황을 떠올려서 시나리오를 써보세요라고도 하셨어요. 누군가가 갑자기 서류에 서명하라고 할 때, 누군가가 입원하자고 권할 때, 누군가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자고 할 때, 그때 제가 할 말과 행동을 문장으로 준비해두라고 하셨어요. 문장으로 준비된 사람은 쉽게 휘둘리지 않아요라고 하시는 말이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시나리오를 써봤어요. 첫째, 서류는 일단 받는다. 둘째, 큰 글씨로 인쇄된 사본이랑 설명을 요구한다. 셋째, 제3자와 함께 읽는다. 넷째, 서면과 녹음으로 동의를 남긴다. 다섯째, 이해가 부족하거나 마음이 불안할 때는 다음 날로 미룬다. 여섯째, 구청과 보건소, 법률 상담 창구에 동시에 문의한다. 이 문장들을 소리내어 읽어봤어요. 소리로 들은 문장은 몸에 새겨지더라고요. 몸에 새겨진 문장은 위기 때 자동으로 나올 거예요. 혼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제 옆에 앉았어요. 아이 숙제를 도우면서 가끔 제 수첩을 슬쩍 봤습니다. 어머니 글씨가 단단해졌네요 라고 말하더군요. 웃음이 났어요. 글씨가 단단한 건 마음이 단단해져서 그래요. 마음이 단단해지니까 집안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달라졌죠. 중요한 건 제 의사랑 기준, 그리고 기록이었어요. 어느 날 오전에 요양원 사회복지사가 전화 걸어왔어요. 내부 교육에서 어르신 사례를 익명으로 공유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본인 동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교육 자료로 쓰고 싶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잠시 생각해보고 허락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의 다음 억울함을 막을 수 있다면 충분한 이유가 되잖아요. 허락하고 나니 작은 안도감이 들었어요. 제 고통이 그냥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마음을 가볍게 해줬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차를 우려내며 창밖을 봤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 위에서 길을 만들고 있었어요. 길이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지 않더라고요. 바람에 흔들려서 방향도 바꾸고요. 물방울들이 합쳐지고 떨어지고 다시 모였습니다. 속으로 말했어요. 내 삶도 그랬구나. 흩어지고 모이고 떨어지고 다시 모였지. 중요한 건 떨어질 때 깨지지 않는 그릇을 갖는 일이에요. 그릇은 기준이랑 기록, 그리고 관계였어요. 제 앞에 그 그릇을 확인했습니다. 그릇에 금이 같지만 단단했어요.